새벽 청소를 하던 희숙의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졌다. 전봇대에 붙은 실종자 전단 속 얼굴이 바로 사위 박지훈이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장난인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충격적인 진실. 박지훈 씨는 6개월 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빚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빚이라고요? 사채업자들이요?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희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해외 취업이라는 건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오늘 금빛극장 막 올리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정성에 보답하듯 건강과 행복이 따라올 거예요. 강희숙은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깨어나는 것이 벌써 몇 년째 습관이 되었죠. 69세의 몸은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일어나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하며 이불을 개키는 희숙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흘렸거든요. 처음엔 딸 수진이 반대했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가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냐고 했죠. 하지만 희숙에게는 이 일이 단순히 돈벌이만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라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죠. 희숙은 관리사무소에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챙겨 들고 단지 곳곳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낙엽들이 밤사이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바람이 많이 불었나 보네. 빗자루질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사위 박지훈 생각이 났습니다. 1년 전 그가 해외 취업이 결정됐다며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거든요. 수진이와 함께 집에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하던 그날, 희숙도 정말 기뻤습니다. 사위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해외까지 나가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니 대견하기도 했죠. 하지만 떠난 이후로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가끔 안부 전화가 왔는데 요즘은 수진이를 통해서만 소식을 들을 뿐이었죠. 바쁘겠거니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단지 입구 쪽으로 걸어가면서 희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동네에서 태어나 자란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2의 고향 같았거든요. 매일 아침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동네 곳곳을 살피다 보니 작은 변화들도 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이사 온 가족, 반려동물을 기르기 시작한 집, 화분을 새로 놓은 베란다까지 말이죠.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길. 속으로 중얼이면서 단지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동네의 시작점이자 하루의 첫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었거든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산책 나온 강아지들이 뛰어다니고 때로는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히 드나드는 곳이기도 했죠.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의 발걸음은 많지 않았지만 곧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희숙은 전봇대 주변에 붙어 있는 각종 전단과 스티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분별하게 붙여진 것들이 동네 미관을 해치거든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요즘 남편이 없어서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 보였고 사위는 연락도 뜸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라도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빗자루를 움직이는 희숙의 손길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은 이런 일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해가 뜰 시간이었죠. 희숙은 오늘도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봇대 앞에서 뭔가 낯선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봇대 앞에서 희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가 저절로 느슨해졌죠.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는 전단 한 장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무단 부착된 광고지련이 생각했습니다. 새벽 청소를 하다 보면 이런 전단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학원 광고, 부동산 매매 정보, 가끔은 애완동물을 잃어버렸다는 내용까지 다양하죠. 희숙은 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미관을 해치는 것들을 치우는 것도 청소부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광고 전단들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종이었거든요.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는데 종이 질감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일반 복사용지가 아니라 좀 더 두꺼운 재질이었죠. 맨 위에 큰 글씨로 적힌 단어가 희숙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싱. 이게 뭐지? 영어를 잘 모르는 희숙이었지만 그 아래 한글로 실종자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사라져서 찾고 있다는 내용의 전단이었던 거죠. 요즘 종종 이런 실종자 전단을 보기는 했습니다. 뉴스에서도 가끔 나오고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본 적도 있었죠. 하지만 자신이 매일 청소하는 이 조용한 동네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아파트 단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전단 중앙에는 큼직한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인쇄된 남자의 얼굴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쳐버리려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사연에 깊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시선이 그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거기 있었거든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사진을 들여다봤죠. 이게 무슨 장난인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습니다. 전단 속 얼굴은 사위인 박지훈이었거든요. 머리 스타일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 특유의 눈매와 코, 입 모양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1년 전 해외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 그대로였죠. 사진 아래에는 이름도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훈 33세 마이너스 나이까지 정확했습니다. 그 옆에는 키와 체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당시의 복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검은색 정장 상의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위가 평소 즐겨 입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을 제대로 잡고 있기조차 어려웠거든요. 나이 들어서 손떨림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생리적인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충격과 당황스러움 때문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던 거죠. 주위를 둘러보니 아직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시간이라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이웃 사람들이 이 전단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진이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큰일이겠죠. 딸은 아직 남편이 해외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말입니다. 전단 하단에는 연락처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번호 하나와 정보 제공 시 사례금 지급이라는 문구도 보였죠. 그리고 실종 신고일자도 적혀 있었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 시기는 사위가 해외로 떠났다고 했던 시점과 비슷했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해외에 있다고 했는데 수진이한테 들은 얘기로는 사위가 해외 취업을 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거든요. 가끔 바빠서 연락을 못 한다고는 했지만 실종됐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전단은 대체 뭘까요?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걸까요? 희숙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당장 연락을 해봐야 할지 아니면 먼저 수진이한테 물어봐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전봇대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거든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아침이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린 거죠. 주변을 둘러보니 같은 전단이 몇 군데 더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다른 전봇대에도 상가 앞 게시판에도 붙어 있었죠. 누군가가 정말 간절하게 사위를 찾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 전단을 붙일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희숙은 전단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웃들이 보고 수진이한테 얘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아직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조용히 처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단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나니 그제야 조금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복잡했죠. 빗자루를 다시 들고 청소를 계속하려 했지만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단 속 사진이 떠올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희숙은 문을 잠그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전단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고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죠.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사위가 맞았습니다. 그 특유의 눈썹 모양, 코끝에 작은 점, 미소 지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모든 게 일치했거든요. 전단지의 사진은 흑백이었지만 사위의 모든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희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고 가슴도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게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서 전단을 살펴봤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상세한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름, 나이, 키, 체중은 물론이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짜와 장소, 그리고 당시 입고 있던 옷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목격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상가 지역이었습니다. 희숙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곳이었죠. 사위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 근처였던 것 같았습니다. 목격 날짜를 보니 벌써 몇 개월이 지난 상태였고요. 그 시기는 사위와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하던 시기와 비슷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해외로 갔다면서 왜 서울에서 목격됐을까요? 그리고 왜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을까요? 희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단에 적힌 번호를 여러 번 확인했죠. 정말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혹시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죠? 하지만 사위의 안부를 확인하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번호를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망설였습니다. 만약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딸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모르고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확인해야 했죠. 희숙은 용기를 내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중년 남성 같았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안녕하세요.
실종자 전단을 봤는데요. 희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긴장이 됐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왜 사위를 찾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 박지훈 씨 관련해서 연락 주신 건가요? 혹시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신가요?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을 기다려왔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 전단 속 사람이 제 사위인데요. 그런데 사위는 지금 해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당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경찰 관계자세요? 아니면 정말 가족분이신가요? 가족입니다. 박지훈의 장모예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위는 분명히 해외 취업을 해서 지금 외국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실종자 전단에? 어머님, 상대방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얘기는 전화로 하기엔 좀 복잡합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희숙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직접 만나야 할까요? 전화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일인 걸까요? 복잡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 박지훈 씨는 해외에 간 게 아닙니다. 6개월 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빚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희숙은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빚? 연락 두절? 도대체 무슨 소리였을까요? 빚이라고요? 그게 무슨... 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 말이에요. 전화기를 들고 있던 희숙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사채업자? 사위가 그런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다고요? 그럼 해외 취업이라는 건 아마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빚 때문에 도피한 거죠. 희숙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사위가 성공적으로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죠.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걸 모르겠어서 이렇게 전단을 붙이고 찾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몇 달 전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희숙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어디선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가 무슨 일을 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서 빌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을 테고. 전화를 끊고 나서 희숙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이런 일이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위는 평소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걸까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걸까요? 가장 걱정되는 건 수진이었습니다. 딸은 아직 남편이 해외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그리고 어린 손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희숙은 전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죠. 이제는 그저 실종된 사람이 아니라 빚에 쫓겨 도망친 자신의 사위였습니다.
어디선가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족이었죠. 그날 저녁 희숙은 평소보다 일찍 수진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딸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은 후에 말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동안 희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사위가 실종됐다는 사실, 그리고 빚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어떻게 딸에게 이런 얘기를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진이네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배를 누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곧 딸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배를 눌렀습니다. 곧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누구세요? 나야, 수진아. 엄마야. 엄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잠깐만요.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시면 같이 드실래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직 안 먹었어. 수진아, 그런데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희숙의 진지한 표정을 본 수진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준이는 어디 있어?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정말 무슨 일이에요? 희숙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 곳곳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죠. 행복해 보이는 사위와 딸, 그리고 민준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수진아, 앉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희숙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죠.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딸이 받을 충격이 클 테니까요. 수진아, 지훈이 요즘 어떻게 지내? 연락 자주 와? 지훈 오빠요? 요즘 정말 바쁜가 봐요. 연락이 좀 뜸해졌거든요. 그래도 가끔 메시지는 보내주는데. 엄마는 왜 갑자기 그러세요? 희숙은 딸의 대답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메시지만 보낸다고 했거든요. 통화는 안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안 해? 목소리라도 들어야 안심이 될 텐데.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메시지로만.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실 남편과 제대로 된 통화를 한 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희숙은 딸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혹시 수진이도 남편의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지훈이와 마지막으로 직접 통화한 게 언제야?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벌써 2달이 넘었어요. 계속 메시지만 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희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달이나 통화를 안 했다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게다가 딸도 이미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그 메시지들, 정말 지훈이가 보낸 게 확실해? 그게. 수진이는 더욱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오빠가 보낸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좀 이상해요. 평소 오빠 말투와 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걸 물어봐도 대답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진이는 최근 몇 주 동안 느꼈던 의심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보내는 메시지들이 너무 간단해요. 예전에는 민준이 얘기도 많이 물어보고 제 일상도 궁금해했는데 요즘에는 잘 지내고 있다. 바쁘다 이런 식으로만 와요. 희숙은 딸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도 이미 남편의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사실 엄마가 오늘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희숙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전단을 꺼냈습니다.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느라 조금 구겨져 있었지만 사진은 여전히 선명했죠. 이거 봐. 전단을 본 수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죠. 이게 뭐예요? 왜 오빠 사진이 여기에? 실종자라니. 엄마가 오늘 아침에 우리 동네에서 발견했어. 청소하다가 전봇대에 붙어 있는 걸 봤지. 말이 안 돼요. 오빠는 해외에 있는데. 이게 무슨...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희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전단을 발견한 순간의 충격부터 전화 통화까지 모든 걸 말했죠. 수진이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갔습니다. 빚이라고요? 사채업자들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믿기 어려워. 하지만 전단의 사진을 봐. 분명히 지훈이야. 그리고 너도 이미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잖아. 수진이는 전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편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그제야 최근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해외로 떠나기 전 몇 달 동안 오빠가 정말 이상했어요. 전화 받을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히 통화하고 밤늦게 나가는 일도 많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희숙은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위가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왜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그런 힘든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제가 너무 무심했나 봐요. 너 잘못이 아니야. 지훈이가 숨긴 거지. 가족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을 거야. 희숙은 딸을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밤 희숙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위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전단 속 흑백 사진이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의 밝은 모습 말입니다. 수진이와 결혼할 때 얼마나 당당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는지 기억났죠.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다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마음이 급했거든요.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청소를 시작하면서도 계속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울면서 했던 말들, 그리고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가 2달 전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단지 입구 쪽을 청소하다가 박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희수가. 오늘은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박씨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소문의 밝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찰력도 뛰어나서 사람들의 작은 변화도 금세 알아차리곤 했죠. 희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사적인 일을 동네 사람에게 말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혹시 박씨 아주머니가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우리 사위 박지훈 씨 기억하세요? 수진이 남편? 당연히 알지. 그런데 왜 그 사람이 해외에 가서 잘 지내고 있다며? 박 씨 아주머니의 반응을 보니 뭔가 평범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묘하게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거든요. 사실은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아주머니가 예전에 지훈이에 대해서 뭔가 보신 적 있나요? 박 씨 아주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희숙을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희숙아, 사실 나도 그 사람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해외에 갔다고 하기 전 몇 달 동안 말이야. 희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던 거죠. 어떤 점이 이상했는데요? 글쎄, 작년 가을쯤부터였나? 밤늦게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걸 몇 번 봤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훈이를 찾아다니는 것 같더라고. 희숙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전화로 들었던 이야기와 일치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었어. 정장은 입고 있었지만 뭔가 분위기가 무서웠지. 그리고 비싼 차를 타고 다녔고, 한 번은 지훈이가 집에 들어가려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급하게 돌아서 나가는 걸 봤어. 박 씨 아주머니는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지훈이 표정이 정말 창백했어. 무서워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지. 그 이후로는 사람들 피하고 다니는 것 같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걸 들으신 적 있어요? 한 번은 관리사무소 앞에서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걸 들었는데, 박지훈이라는 사람 언제 들어오냐고 묻더다고. 그리고 돈 문제로 찾아왔다고 하는 것 같았어. 희숙은 이제 상황이 명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위가 정말 빚 때문에 쫓기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었던 거고요. 아주머니,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예요? 지훈이가 사라진 후로는 안 왔어. 아마 그 사람도 없어졌다는 걸 알았나 봐. 박 씨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해외로 간다고 하기 며칠 전에도 이상했어. 짐을 싸는 것 같지도 않았고 오히려 뭔가 급하게 준비하는 것 같았거든. 급하게요? 응, 보통 해외 취업 준비를 하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하잖아. 그런데 지훈이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간다고 했어. 수진이도 당황하는 것 같았고, 희숙은 박 씨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사위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상한 사람들의 압박이 심해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희수가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혹시 지훈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희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실종자 전단을 발견한 것과 전화 통화까지. 실종자 전단이라고? 어머나, 정말? 박 씨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해외에 간 게 아니라 사라진 거였네?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전단을 붙인 사람과 통화해 보니 6개월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수진이는 어떻게 하고, 민준이는 또 어쩌고. 박 씨 아주머니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네에서 수진이 모자를 평소에 귀여워하고 있었거든요. 아주머니, 혹시 지훈이가 예전에 일하던 회사 아세요? 건설회사였는데. 아, 시내에 있는 그 회사? 몇 년 동안 다녔잖아. 거기 사람들이 뭔가 알 수도 있겠네. 박 씨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희수가 정말 조심해야 해. 만약에 그 험상궂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훈이를 찾고 있다면. 알아요. 하지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지훈이가 어디선가 위험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는데.
박 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찾아야지. 그런데 혼자 하지 말고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받아. 네, 알겠어요. 아주머니, 오늘 말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희숙은 박 씨 아주머니와 헤어진 후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거든요. 사위가 정말로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그 때문에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도 분명해졌습니다. 먼저 사위의 전 직장을 찾아가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봐야 했죠. 그곳 동료들이라면 사위가 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는지 알 수도 있을 테니까요. 희숙은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제 받은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보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위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거든요. 전화를 걸면서 희숙은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위를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희숙은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어제 통화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사위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으니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박지훈 실종 건으로 통화했던 사람입니다. 아, 어머님. 혹시 새로운 정보가 있으시나요? 네, 오늘 동네 분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그런데 혹시 저희가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상대방은 잠시 망설이더니 약속 장소를 정해 주었습니다.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였죠. 희숙은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약속한 테이블을 찾으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죠. 어머님이시죠? 저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네, 강희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태수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것부터 보시죠. 박지훈 씨가 남기고 간 물건들입니다. 희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그런데 맨 위에 있는 서류를 보는 순간 희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여권인가요? 네, 하지만 정상적인 여권이 아닙니다. 위조된 거예요. 희숙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사위가 위조 여권을 만들었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그럼 해외 취업 비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박지훈 씨는 빚에 쫓겨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김태수는 다른 서류들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채무 계약서, 이자 계산서, 그리고 협박 문자들까지. 희숙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점점 더 충격에 빠져갔습니다. 빚이 이렇게 많았나요? 서류에 적힌 금액을 본 희숙은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빚이었거든요. 일반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채업계의 고리대금 때문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그리고 박지훈 씨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더 많은 곳에서 돈을 빌렸고요. 김태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에 빌린 곳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못 갚으면 가족들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희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지훈이는 아마 어딘가 숨어 지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돈도 떨어졌을 테고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을 거거든요. 김태수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박지훈 씨를 목격했다는 장소들이에요. 주로 서울 변두리의 고시원이나 찜질방 근처였습니다. 희숙은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었죠. 사위가 그런 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태수 씨, 그런데 어떻게 지훈이를 아시게 된 거예요? 김태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박지훈 씨가 실종되기 전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든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가 가족을 잃을 뻔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이런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훈이를 도우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가족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박지훈 씨가 숨어 있을 만한 곳들을 찾아보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희숙은 김태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일단 박지훈 씨가 자주 다녔던 곳들을 확인해 봐야 해요. 예전 직장, 친구들이 있는 곳, 그리고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던 장소들 말이에요. 김태수는 메모지에 몇 개의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에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까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하다는 게 사채업자들도 같은 곳들을 찾아다니고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마주치게 되면 어머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희숙은 두려움이 들었지만 사위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같이 다니면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딸분께도 상황을 알려서 협조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김태수는 다시 한번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쉽지 않아요. 박지훈 씨를 찾는다고 해도 빚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찾아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다음에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봐야 해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절차를 통해서 말이에요. 희숙은 김태수의 설명을 들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부터 시작하죠. 오늘은 딸분께 상황을 설명하시고 내일 아침에 첫 번째 장소부터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카페를 나서면서 희숙은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사위의 진짜 상황을 알게 된 지금 앞으로의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희숙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알게 된 모든 사실들을 딸에게 말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긴 여정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숙은 김태수와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밤새 수진이와 긴 대화를 나눈 후였죠. 딸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결국 함께 남편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나요? 김태수는 차 안에서 오늘 확인할 장소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위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는 서울 변두리의 고시원 지역이었죠. 이 근처에 고시원이 여러 개 있어요. 박지훈 씨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자주 숨어 지내는 곳들이거든요. 차에서 내려 첫 번째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의 2층에 위치한 곳이었죠. 관리인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김태수가 사위의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분을 본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가족분들이 찾고 계시거든요.
관리인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긴 했는데요. 희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언제쯤이었나요? 한 달 전쯤? 며칠 동안만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돈도 제대로 못 내고 말이에요. 관리인은 계속해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사람 되게 조심스러워했어요. 밖에 나갈 때도 항상 주위를 살피고 전화도 작은 소리로 하고 그랬거든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기 전날 밤에 누군가랑 심하게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전화 통화였을 거예요. 김태수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가족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되게 절망적이었거든요. 희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가족들을 걱정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24시간 찜질방이었습니다. 역시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곳이었죠. 카운터에 있던 직원에게 사진을 보여주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 사람 기억나요. 일주일 정도 계속 여기 있었어요. 언제쯤이었나요? 보름 전쯤? 처음에는 하루만 있는다고 했는데 계속 연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황급히 나가더니 안 왔어요. 직원은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상했어요. 입구 쪽을 계속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누가 찾아오는 걸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피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오후에 정장 입은 남자들 2명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 있냐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없었어요. 아침에 나간 후로 안 왔거든요. 희숙과 김태수는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사위를 바싹 추격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세 번째 장소는 서울역 근처의 작은 여관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목격됐다는 장소였죠. 여관 주인은 나이 든 남자였는데 사진을 보자마자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 지금도 여기 있어요. 희숙은 깜짝 놀라 김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사위를 찾은 걸까요? 정말요? 지금 여기에 있다고요? 네, 3일 전부터 있어요. 그런데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거의 방에서 안 나오고 먹는 것도 거의 안 먹고. 희숙은 당장이라도 사위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김태수가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혹시 놀라서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여관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용히 해당 방으로 향했습니다. 2층 끝방이었죠. 김태수가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지훈 씨? 가족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누구세요? 희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훈아, 나다. 엄마가 왔어. 문 안에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죠. 문 뒤로 나타난 사위의 모습을 본 희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윈 얼굴, 수척한 몸,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에 가득 찬 눈빛이 보였거든요. 어머니, 오지 마셔야 했는데.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희숙을 보자 눈물이 글썽거렸죠. 지훈아, 괜찮아. 이제 다 해결될 거야. 희숙은 사위를 끌어안았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가족이었거든요. 지훈은 어머니의 품에서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이제 집에 가자.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 때문에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족들을 해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때 김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이제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법적인 해결 방법이 있어요. 지훈은 김태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 김태수 씨, 제가 불쑥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놓고 말도 없이 사라졌었는데 어떻게 너를 계속 찾고 계셨단다. 나도 도와주시고 희숙이 설명했습니다. 김태수 씨도 비슷한 일을 겪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김태수는 지훈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법적 보호 방법, 그리고 가족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까지.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죠. 여관 주인이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였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찾아온 거예요. 희숙은 본능적으로 사위를 감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우는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희숙은 온몸으로 사위를 감싸 안았죠. 김태수는 재빠르게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에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빨리 와주세요. 그때 복도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지훈, 이제 숨을 곳도 없지? 나와. 문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주먹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죠. 문 열어. 시간 다 됐어.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고.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만 나갈게요. 이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가족들까지 해칠 수 있어요. 안 돼, 지훈아. 혼자 나가면 안 돼. 희숙은 사위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이제야 찾은 가족을 다시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문 밖에서 더욱 거친 협박이 들려왔습니다. 야, 박지훈.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 알잖아.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시간 끌지 마. 3분만 더 기다려준다. 안 나오면 문 부숴. 실제로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죠. 김태수가 문 앞으로 다가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경찰? 경찰 오기 전에 끝내면 되지. 문을 더욱 거세게 차기 시작했습니다. 문틀이 흔들리며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죠. 지훈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위험해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해칠 수 있어요. 희숙은 두려웠지만 사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경찰이 곧 올 거야.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부서진 거였죠. 험상궂게 생긴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박지훈. 그중 한 명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다가왔습니다. 몇 달 동안 우리를 귀찮게 했지? 이제 제대로 계산할 시간이야. 잠깐만요. 가족들은 상관없잖아요. 지훈이 희숙 앞을 막아섰지만 사채업자는 거칠게 지훈을 밀쳤습니다. 지훈이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죠. 야, 임마. 우리를 몇 달 동안 놀렸는데 가족이 상관없다고? 다 책임져야지. 희숙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아, 그만해. 돈 문제면 이야기로 해결하자. 이야기? 할머니, 이미 이야기할 시간은 지났어. 이제는 몸으로 때워야 할 때야. 한 명이 지훈의 옷깃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다른 한 명은 주먹을 쥐고 있었죠. 30억이야, 30억. 이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났고, 이걸 어떻게 갚을 거야?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시간? 이미 6개월이나 기다려줬는데 더 기다리라고? 사채업자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희숙이 사위 앞으로 뛰어들었죠. 안 돼. 지훈이를 때리지 마. 희숙이 온몸으로 사위를 감싸자 사채업자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비켜요. 다칠 수 있어요. 안 비켜. 내 사위를 때리려면 나부터 때려. 김태수도 앞으로 나서서 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폭력으로는 해결되는 게 없어요. 당신은 누구야? 상관없으니까 꺼져. 사채업자 중 한 명이 김태수를 밀쳤습니다. 김태수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죠. 상황이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흥분해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희숙은 계속 사위를 감싸며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막으면 할머니도 다친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경찰관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태수가 머리를 감싸며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폭력을 휘둘렀어요. 돈 때문에 협박하고 때리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사채업자들을 제지했습니다. 일단 모두 진정하시고 신분증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억울하다는 듯이 항변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렇다고 폭력을 써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일단 모두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죠. 희숙은 여전히 사위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훈도 어머니 품에서 떨고 있었죠. 괜찮아, 지훈아. 이제 괜찮아. 경찰관이 희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다친 곳은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 사위만 보호하면 돼요. 김태수는 머리 상처 때문에 응급차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폭력 행사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됐죠. 지우는 경찰서에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희숙은 지훈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수진이는 남편이 올 거라는 연락을 받고 하루 종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자 수진이가 달려나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에 그만 눈물이 터져 나왔죠. 오빠. 지훈도 아내를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현관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견뎌온 모든 고통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왜 혼자 그런 일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걱정 끼치기 싫었어. 그리고 창피하기도 했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수진이는 남편의 야윈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요. 우리 부부잖아요. 같이 해결해야죠. 그때 방에서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거였죠. 아빠, 정말 아빠야? 지우는 아들을 보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아, 아빠야. 미안해, 아들아. 민준이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곧 아빠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어디 갔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민준아. 이제 안 갈게. 계속 같이 있을게. 지우는 아들을 안아 올리며 아내의 손도 꼭 잡았습니다. 가족이 다시 함께하게 된 순간이었죠. 희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희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우는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했고 가족들의 지지 속에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희숙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마다 단지를 청소하면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죠. 실종자 전단 하나가 가져온 기적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전봇대 앞을 지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길을 잃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용기라고,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깨달았죠. 새벽 공기가 맑았습니다. 희숙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고 마음속에는 따뜻한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희숙은 자신의 사위를, 수지는 남편을, 민주는 아빠를 건강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뒤로한 채 한 지훈이의 도피 선택은 옳았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에 작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